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에서는 석가모니라 불리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장자라는 여러 인류의 정신적 스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이른바 추계 시대가 탄생합니다. 특히 피와 사륙이 난무하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난세 중에 난세를 극복하고자 했던,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위대한 성인 두 명이 있었으니 바로 무너진 예를 가르켜 난세를 극복하고자 했던 공자와 인류가 가진 최고의 병법서로 평가받는 바로 이 손자 병법을 탄생시킨 손자입니다. 사람 하나의 생각이 바뀌면 가족의 생각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면 천하를 바꿀 수 있으니 한 명 한 명의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면 온 천하가 바뀌어 자식이 부모를,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이 야만의 춘추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믿었던 공자와 다르게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만을 연구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야생 그 자체인 지극히 현실적인 전장에서 이 생존만을 기준으로 두어 오직 생존한 자만이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손자. 하지만 전쟁의 신, 병법의 신, 싸움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손자는 놀랍게도 창과 칼을 통한 사륙전을 즐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생명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전쟁을 누구보다 피하려 했던 인물이며 현실을 매우 냉정하게 직시하고 반드시 어떻게든 이겨놓고 싸우라는 지독한 현실주의적인 답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와 직접 부딪히고 깨뜨려 승리하는 파승을 가장 하수의 직거리로 천하게 여기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부전승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이 부전승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승으로 여겼던 손자의 병법. 손자 천독달 통신. 손자 병법을 1000번 읽으면 귀신의 경지와 통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병법서로 평가받는 이 손자 병법은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에 의해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삼국지의 인물인 이 조조는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어떠한 병서들 중에서도 이치가 가장 깊은 병법서는 오직 손자 병법 하나뿐이었다고 평했는데요. 특히 이 조조는 손자병법의 가치를 세상에 제대로 알린 최고의 공로자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세간에서는 이 조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형태의 손자병법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손자병법은 서양에서 가장 많이 앞다투어 연구되었는데요. 지금도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사관학교와 엘리트 교육기관에서는 이 손자병법을 주요 참고 도서와 필독서 중에 필독서로 손꼽고 있는데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과 같은 주요 군사교육기관에서는 전략전술 과목의 핵심 참고 도서로 손자병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고나 읽어볼 책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미군의 현대 군사교리가 가장 손자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이 반드시 토론하고 분석해야 하는 텍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가장 사랑하는,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아끼던 애독서는 손자병법이었고 실제로 자신의 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에서 트럼프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배워라, 메가더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저명한 군사 전략가들이 이 병법서를 공부했다, 꼭 시간을 투자해서 읽을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결국 트럼프의 손자병법과 시진핑의 손자병법의 대결이 라는 비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또한 이 손자병법의 매니아였으며 크게 의존했다는 건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가장 잘 이해했고 지독할 정도로 현대 실전에서 가장 완벽하게 부활시킨 인물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손자의 병법을 거대한 현대 실전 무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증명해낸 인물로 평가받는 마오는 손자 병법의 애독자였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결국 마오의 군사 이론은 손자 병법을 현대어로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고 하였는데요. 마오는 단순히 손자 병법을 애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자신의 신념이자 삶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전쟁터에서건 침실에서건 항상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평생에 걸쳐 수도 없이 탐독하였습니다. 마오는 손자 병법을 통해 장제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끝내 중국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미국 학자들은 마오는 손자의 제자라고 표현하거나 레닌보다는 오히려 손자에게 빚진 바가 크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손자병법을 모르는 사람은 감히 전략가 전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병법을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았다는,
인류가 낳은 불멸의 병법서 손자병법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사람이며 본명은 손무였던 손자. 이 손무의 집안은 대대손손 병법을 연구해 왔으며 이 싸움이라는 분야에 있어 굉장히 유서가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손무가 나고 자란 제나라는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병법의 시조로 불리는 그 유명한 강태공이 세운 나라였고, 강태공이 남긴 군사 병법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오는 곳이었는데요. 때문에 손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제나라는 병법의 제국, 병법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졌으며 상업과 수산업이 매우 발전했던 제나라는 또 이러한 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위한 군사 전략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개발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과 이점, 경제적 풍요로 인해 이곳에는 각 지역의 유명 인사들과 뛰어난 지식인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었는데요. 실제로 제나라의 왕들은 천하의 인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매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제나라에는 정말 위대한 병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란 어린 손무는 온갖 뛰어난 지식인들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병법서들을 어린 시절부터 접하며 그들의 지혜와 병법의 정수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나라에서는 내란이 터지고 손무는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무는 오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손무가 망명 온 오나라는 남방의 오랑캐에 불과한 변방 수준이었는데요. 이때 오나라의 장군 오자서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나라의 장군 오자서는 사실 초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의 왕 평왕의 손에 억울하게 처형당해 죽게 되고 가족을 모두 잃은 오자서는 삶의 이유는 오직 초나라의 파멸이라는 지독한 복수심을 품고 오나라로 망명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망명 이후 초나라를 멸망시킬 복수를 꿈꾸던 오자서는 뛰어난 통찰력과 정치적 감각을 통해 합려를 오나라의 왕으로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올라 합려를 왕으로까지 만든 오자서는 자신이 뛰어난 정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라는 거대한 용을 무너뜨리기에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천재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오자서 앞에 춘추시대의 판도를 뒤틀어버리는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진 것인데요. 바로 제나라에서 온 싸움의 신 손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치 감각과 통찰력이 뛰어났던 오자서는 손무를 만나자마자 그의 시대를 뛰어넘는 이 재능과 탁월한 진가를 간파하고 전율합니다. 그렇게 오자서는 합려에게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가진 손무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무려 7번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면 오나라의 왕 합려는 타국의 떠돌이 지식인을 쉽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자서 본인 또한 뛰어난 정치 능력을 가진 정치가였기에 이 손무의 능력은 천하를 읽는 거대한 철학이라는 것을, 이 사람 없이는 내 복수도 오나라가 천하를 쥐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결국 오자서의 끈질긴 간청 끝에 손무가 망명할 당시 거하며 전쟁과 싸움의 근본적 원리를 꿰뚫고 저술한 13편의 글이 합려에게 전달됩니다. 합려는 손무가 작성한 13편의 글을 읽어보게 되고 큰 감명을 받아 극찬하였는데요. 이 13편의 텍스트가 바로 불멸의 병법서 손자병법이었던 것입니다. 손무의 손자병법에 감탄을 금치 못한 합려는 이론은 훌륭하지만 손무의 실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무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궁녀들을 데리고 직접 훈련시켜보라고 일종의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궁녀들과 후궁은 손무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얕보고 비웃기만 하였는데요. 그런데 손무는 왕이 가장 아끼던 대장격의 후궁 2명의 목을 궁녀들 앞에서 가차없이 베어버려 군기를 잡아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합려는 손무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을 보고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오자서와 손무는 당시 오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당대 최강의 군대로 만들게 됩니다. 손무는 무려 6년 동안 손자병법을 통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그는 6년간 거대한 용이었던 초나라에 피를 말려버리는 지속적인 교란 작전을 퍼부어 전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무는 초나라의 전력을 바닥까지 갉아먹은 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느꼈을 때 마침내 남방의 용이라고 불리는 초나라를 공격했고 이 초나라의 수도 영도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자 병법으로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초나라를 무너뜨린 손무는 자신을 장군으로 등용한 합려 왕을 춘추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5명의 왕이라는 뜻의 춘추 5패의 반열에까지 올립니다. 오나라의 왕 합려는 자신의 안목으로 등용한 천재적인 전략가 손무로 인해 단순히 정벌한 땅을 넓히는 것을 뛰어넘어 오나라라는 변방의 약소국을 중원의 주역으로 끌어올리고 오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성기는 무려 함녀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나라는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총 13편으로 구성된 손자병법은 싸움을 위한 최고의 병법서라는 명성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 튀기는 싸움의 기술을 기대하거나 13편의 목차가 대부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3편의 손자병법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방법이 아닌 칼집에 칼을 넣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목차들은 상대를 파악하는 것, 즉 바로 이 정보 수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직접 부딪혀 싸우는 것을 가장 하수들이나 하는 짓거리로 취급했던 손문은 적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거나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싸우기도 전에 무력하게 만들어 놓는 바로 이 이겨놓고 싸우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을 최상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13편의 목차는 결국 승리는 칼끝이 아니라 정보에서 나온다는 것을 핵심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손자병법 철학의 가장 핵심은 놀랍게도 승리가 아닌 불태였습니다. 이 불태의 뜻은 바로 위태롭지 아니함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손자병법 하면 떠올리는 문구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 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겼고 100번을 싸워 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싸움의 가장 핵심 원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일로 보았기에 이 불태의 정신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요. 때문에 그는 적이 강하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성질을 잘 내면서 조급해하면 적의 계략에 휘말려 반드시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바로 이 싸움을 대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싸움이나 결투, 전투, 경쟁, 대결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싸워 부딪히거나 무조건 이기겠다와 같은 이 감정에 휘둘리는 무모함이 아니라 강자를 만났을 때는 칼집에 칼을 넣고 피할 줄 아는 이 현실적인 유연함과 어떤 때는 내가 상대보다 강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상대보다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여 힘을 기르고 상대보다 강해졌을 때 비로소 칼집에서 칼을 빼는, 한마디로 바로 이 지피지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가장 하수로 여기고 천박하게 여겼던 것은 이기지도 못할 강한 상대에게 객기를 부리며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손자는 지금은 내가 상대보다 약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당장 지금의 이 무모한 싸움, 즉 위태로움을 피하고 힘과 실력, 능력을 기르고 상대에 대한 치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한 뒤 적절한 때가 왔을 때 그동안 갈고 갈았던 칼을 칼집에서 빼 목을 베는 자를 진정한 고수로 여겼습니다. 손자의 철학에 있어 이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불태를 위해 피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객기를 부리며 맞서 싸우다 패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가장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손자병법은 현재의 나를 차가울 정도로 객관화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자신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지, 어떤 상황을 못 견디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내 약점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경쟁, 싸움, 전쟁이 나가는 것은 마치 지기 위해서 아니면 패배를 위해서 전쟁터로 향하는 정말 무능한 장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피지기,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이 된 자는 100번을 싸우더라도 단 한 번의 위태로움도 허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 불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손자는 왜 이렇게까지 불태를, 즉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을까요? 그에게 있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중론입니다. 그에게서 이 전쟁이라 함은 인간사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정의한 것인데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가 처한 가장 큰 일, 즉 국가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생사지점,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곳이자 존망, 지도,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이니 그 어떤 것보다도 신중히 살펴야 하는 것이며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강조한 전쟁인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생명을 중시했던 손자는 한 번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따라서 군주가 분노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쟁의 핵심 철학으로 여겼는데요. 이 분노는 가변적이기에 언제든 시간이 변하면서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분개함은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죽음과 파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은 한 번 그것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바로 이 불가변적인 것으로 변화가 불가한 것이기에 전쟁은
절대로 분노했다는 이유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일으킬 이치에 부합할 때만 신중히 여기고 또 여겨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기에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경계하고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신중한다. 두 번째는 부전승입니다. 이 부전승은 결국엔 손자 병법의 시작이자 끝이며 궁극적인 핵심이고 13편의 모든 이론은 결국 이 부전승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풀이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손자 병법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겼던 승리는 바로 이 적국의 상태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이기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불태의 정신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손자는 100번을 싸워 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 부전승을 최선 중에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이 부전승이야말로 손자의 병법과 사상, 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손자 병법은 설령 적국의 피해를 입힐지언정 최소한만의 피해를 주고 승리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괴가 아닌 보존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 손자가 적국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이기는 것을 병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겼던 것은 단순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손자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을 직접 목도하며 경험한 잔혹한 사륙과 배신, 복수를 통해 이 전쟁과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것인데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잔혹한 현실인 전쟁에서 이 희생자들의 죽음은 반드시 그 가족들과 주변인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분노로 만들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온 손자는 결국엔 이 극단적인 복수심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적을 직접 깨부시는 이 파승은 복수심을 반드시 일으키고 이 파승으로 인한 전쟁의 승리는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파승이 불러일으키는 복수심은 나중에 더 강한 세력들과의 연대나 자신을 모두 내려놓는 이 자기 파괴적인 방법까지를 동원해서라도 복수전을 하려 한다는 것을 잔혹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학습한 것인데요. 왜냐면 손무가 자라온 이 춘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처절한 약육강식의 각축장이자 전쟁이 밥 먹듯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록된 전쟁 횟수만 무려 480여 회가 달하고 어제의 이웃이 적이 되고 자식이 아비를, 제자가 스승을 사륙하는 거대한 도살장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손자는 나라가 패망하는 온갖 방식들을 접하며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복수심을 일으키지 않는 바로 이 부전승을 통해서 이겨야만 온전한 승리인 전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전승을 통한 전승을 얻으면 패한 나라로부터 복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에 추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패전국의 주요 시설, 기반, 인프라 또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기에 이것들에 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복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온전한 상태의 도시 확보로 인한 경제적 이익까지. 손자 병법의 불태의 정신은 이렇듯 병법을 하나의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손자 병법의 핵심 철학을 가장 잘 상징하는 이 부전승은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1단계는 사전에 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자는 적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여 적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사전에 미리 작동하기도 전에 차단시키는 것을 전략 중 최상으로 여겼는데요. 이렇게 적의 전략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철저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상대의 내부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어떤 부분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 세력과 비교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손자는 상대에 대한 정보 수집 없이 전쟁을 그저 감정에 이끌려 칼과 창이나 휘두르며 사륙만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싸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하수들의 짓이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지피지기.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나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비교해보고 불태, 위태롭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2단계는 외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적국이 어떤 국가와 적대적인지 또 어떤 국가와 손을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마디로 나라 차원의 인간관계, 즉 지정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와 협력해야 이익이 커지고 누구를 고립시켜야 적국의 힘이 약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비로소 군대를 직접 움직여 적의 군대를 공략하는 전술인데요.
손자 병법이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적의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전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부전승을 위한 단계, 사전 무력화와 외교 전략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무려 6년 동안을 투자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자는 초나라에 대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초나라의 내부 상황, 약점, 권력 구조, 외교 관계를 전부 다 뜯어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약점을 노출시켜버리는 이 교란술과 온갖 기만술을 끊이지 않고 퍼부은 것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파악, 나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지피지기를 극한의 수준까지 완성하고 온갖 교란술과 기만술, 분열을 통해 초나라의 힘을 최대한 약하게 만든 뒤 가장 적절한 때가 이르렀다고 느꼈을 때 마침내 손자는 6년간 넣어둔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수도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이겨놓고 싸우라를 실전에서 성공시킨 것입니다. 손무가 손자 병법을 통해 이런 모든 공을 세우기까지는 무려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위대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초나라를 무너뜨린 사건은 중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 손자 병법의 위대함은 전국의 명성을 떨치며 손무와 그의 병법의 위상은 전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손무는 매우 놀라운 행보를 보이는데요. 손무는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함녀를 춘추 오페라는 역사적인 반열에 올려놓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바로 이 시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때 손무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왕에게 직접 추천해 함께 전장을 누렸던 이 오자서에게도 함녀 왕은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누릴 수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하며 함께 물러날 것을 권유했습니다. 손무는 그가 가진 위대한 통찰력으로 함녀 왕의 질투심과 인간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를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나라 정벌 이후 그 어떤 역사서에서도 손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역사 속에서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손무는 전쟁의 신이었으나 전쟁광이 아닌 전쟁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고 삶의 지혜를 실천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손자의 병법,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어느 한 남자의 천재적인 통찰이 담긴 이 손자 병법을 통해 싸움과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싸움과 경쟁, 갈등, 각자의 전쟁을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칼을 꺼내들고, 또 누군가는 분노와 자존심에 이끌려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 자체에 집요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싸움과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본 이 손자의 텍스트는 진정한 승리는 칼을 꺼내 휘두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칼을 넣고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 칼을 빼야 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까지 함부로 칼을 빼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